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센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양형 이유 백대현 재판장이 설명한 것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예,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재판부가 어쨌든 이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계속해서 논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펼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전반적인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고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재판부의 판결이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다만 양형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실체에 있어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라는 지점이 향후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실제로 다른 이제 양형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 이제 경호처 직원을 사병화한 것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한 중죄죠. 그래서 검찰 구형과 같이 한 5년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밖에 어떤 대통령 기록물 폐기라든지 뭐 비화폰 삭제 지시 같은 증거인멸 지시 이런 범행들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어떤 뭐 더군다나 재판부도 스스로 밝혔듯이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나 개전의 전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초범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불과 5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향후에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바로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번 재판에 예. 크게 3개 혐의를 다퉜잖아요. 첫 번째가 체포영장 방해,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 두 번째가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 또 하나는 사후 공문서 작성 이런 내용인데 뭐 3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형량과 관련해서는 뭐 이견이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기각되고 특검이 얘기했던 것이 유죄 판결을 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대단히 곤궁하고 불리한 위치에 앞으로 놓이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심 판결이고 가장 중요한 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남은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다.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이 절차적 정당성이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라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확실히 이 사법부에서 1차적인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어쨌든 선고가 나온 것 자체가 이번에 또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구형량에 대해서는 다소 박지원 최고께서는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년 나온 것들이요. 뭐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구형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절반에서부터 3분의 2까지도 감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초범이고 나이나 상황,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5년형의 백대현 판사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내란 재판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은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예. 뭐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별로 없는데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법비들. 그래서 자기적인 법 기술이나 이런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말의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 태도, 소송 지휘 태도 등의 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혹시 이거 무죄 판결 선고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셨는데 그나마 다른 재판부, 다른 사건이지만 어쨌든 체포영장이 적법했다는 것, 결국 그것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다는 것, 또 그리고 그 근거가 된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했다는 점, 이런 점 등을 실체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예. 향후 사건에도 그런 실체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불식됐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2월 달에 어떻게 또 선고 나느냐 중요하다고 해주셨잖아요. 향후 이번 선고로 인한 그런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직위원 재판부가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진 분,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왜 재판을 저렇게 진행하고 정말로 지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예. 저는 뭐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미 직위원 재판부는 심증은 굳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백대현 재판부에서 내렸었던 결론 가운데 하나가 심의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거든요. 이것 하나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계속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한 뭐 이제 법안 통과됐지만 민주당 그렇게 진행하려고 할 것 같은데 1심 판결 뭐 직위원 재판부가 일정 정도 뭐 결론을 놓고 예. 지금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 형량에 대해서 두 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내는 입장은 아무래도 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 내고 있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1차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어제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을 보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그렇죠. 법정형 가운데 제일 낮은 게 무기 금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부수적인 재판이라고 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 모든 정황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예. 정도의 입장만 냈지만 2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땐 보다 전향적인 그 반성 또 쇄신 사과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또 안 내고 있더라고요. 두 사건 모두 입장을 안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체포방해 사건 선고형에 대해서도 사실 가타부터 말이 없었고 지난번 내란 사건의 본류 사건의 사형 사형 구형에 구형 대해서도 나왔을 때.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같이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지도부가 윤어게인 세력 강성 지지층과 또 절연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뭐 형이 높다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비판을 받고 낮다고 말하면 낮다고 말하는 대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것을 그냥 조용하게 덮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고 예전에 사실 뭐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이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국민들이 찍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1년이 지나는 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소나기를 피해서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스스로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헌정 질서라든지 법치주의 수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강령이자 이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헌정 질서 수호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표명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번 선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이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양당 모두 다음 선거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거에 미칠 영향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판결 또는 2월 19일에 있을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당에 가까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국민들이 잊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혐의와 관련한 1차 판결이 나왔을 때 적어도 장동혁 재판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는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방선거까지 이 이슈를 민주당은 계속해서 갖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도 야당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우리 정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또는 아예 그냥 윤 전 대통령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당의 내란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선에 미칠 영향 이쪽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텐데 사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때늦은 사과 아닌 사과를 형식적으로 했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또 마지못해서 사과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자니 또 본인이 반탄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어쨌든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자기 핵심 지지층을 또 거리를 둘 수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고성국이라든지 그런 극우 유튜버들도 이렇게 받고 있고 이런 행보를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이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거리감을 두고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두 분 어느 정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가결 선포 장면부터 여야 입장차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여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일방 처리한다면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야 의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정전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해줬죠. 내란 프레임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좀 갖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답하고 싶으세요? 일단 이 2차 종합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 자체에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된 그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제 기존 특검이 일단 많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부족한 수사기관이나 수사 인력 때문에 정말 핵심적으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까지는 닿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에서 VIP가 경로했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런 건 밝혀졌는데 대체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을 구명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경로해 가면서 로비를 했느냐, 뒤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은데 밝혀진 게 없죠. 아니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누가 어떤 행위를 담당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렇다면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사람을 이렇게 수거해서 살상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기도한 사람의 노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기획을 하고 그게 누구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길래 노상원이 받아 적은 것이냐. 사실 그런 것들은 사건의 이제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는 기존 특검을 통해 밝혀졌지만 누가 왜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권리가 있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을 완전하게 털어버리는 2차 종합특검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에 반발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일단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의견 좀 듣고 예, 그러시죠. 할까요? 예, 예. 대변인 바로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그 2차 종합특검의 일방 통과를 보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검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차 종합특검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 또 공천헌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특검에 대한 이중 잣대에 민주당은 그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사실 1차 세계 특검이 역대 최대 인원과 최장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나올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가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최장병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예. 그 경로에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사결정이지 과연 임성근 사단장을 어떤 이유로 구명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더 계속 특검을 하면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죠. 예. 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쉽게 말해서 특검했잖아. 특검했는데 또 하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답을 하실 겁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예.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 아니면 뭐 어떤 이해 충돌이라든지 지휘 체계가 혼란이 돼서 아니면 권력이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특검을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것인데 사실 내란의 상황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맞죠. 근데 통일교라든지 공천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 특검으로 해야 될 사안인지는 사실 좀 성질상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천헌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뭐 김경시 의원 또 김병기 의원 그 얘기도 저희 잠시 뒤에 할 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 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현재 경찰 단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특검이라는 예외적인 수단으로 다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실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그렇다고 봤는데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그럼 합시다. 그럼 통일교 신천지 이런 종교 개입을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했더니 또 신천지는 못 받겠다고 버티면서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의 잣대가 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경찰의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관하지 않고 수사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특검에서 계속 처리하는 것이 중복을 막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려고 하셨잖아요. 사실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대표 어떤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예.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쇼다, 뭐 단식 투쟁이 아니다, 단식 투정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의 현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쇼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선거 앞두고. 당내 분란이 계속되고 있고 윤호개인과 손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의원들은 계속 이탈하면서 대표와 지도부가 고립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당계 논란으로 제명을 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내부의 단합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분열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강경 투쟁을 했을 때 내부 단합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의 지지 세력도 규합을 하고 국민들의 시선도 본인의 내부 실정에서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상황,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뒤집고자 하는 의도다라고 좀 평을 하시는데. 네. 근데 그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공공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2개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 약자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이것은 저는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동업자 정신을 완전히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뭐 당내 정치에 대한 지적을 얘기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 특검을 민주당이 특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늦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신천지를 넣으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이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인데 민주당이 이런 그 정치적 뭐 단식 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식 뭐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단식이 참 정치에 항상, 예. 있어서 단식을 결정한 것은 쉬운 결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단식이 마무리되기 위한 탈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어떻게 모색하느냐가 중요한데 일종의 명분이 또 있어야 과거,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임으로써 단식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도 없이 본인이 탈진해서 단식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진 결기를 놓고 보면 정말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단식 투쟁을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결기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범야권이 이런 그 여론을 환기시켜서 민주당이 적어도 통일교 특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카드라도 이끌어낸다면 단식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탈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2차 종합특검법을 어쨌든 간에 가결을 시켰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것은 어쨌든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함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2차 종합특검에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1차 특검에서 규명할 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고요. 여기서 규명하지 못한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실체적 진실이 없기 때문인데 정말로 허상을 쫓아서 이거 시간만 또 사람을 더 투입하면 규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바른 태도는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170일간 지속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지방선거 얼마 남았습니까? 한 5개월 정도 더 남은 건데 예.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식의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거다. 특히 이 내용에 보면 계엄 기간 동안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현역 단체장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치 공세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이야기하시겠어요? 뭐 이번에 새롭게 특검 대상으로 포함된 군 그리고 국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내란에 동조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진상규명에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니까 예. 이제 자꾸 이제 이거를 뭔가 내란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서 자꾸 좀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태도는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정말 최대한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었던 거 공천 헌금 그리고 통일교 이런 쌍특검 수용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예. 공천헌금이나 뭐
통일교 특검이 만약에 이렇게 자꾸 여야 대치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네. 그 사이에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특검 필요성 자체가 저는 소멸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원금 수사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지만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 PC나 핸드폰 이런 거 다 가져갔거든요. 물증 확보했거든요. 김경시 의원 예. 2번이나 불렀습니다. 강선우 전 의원 보좌관 2번 불러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 제출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기록이나 메시지 같은 물증은 이제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를 할 것이고 강선우 의원 1월 20일 날 소환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보좌관이랑 강선우 의원이랑 저기 김경시 의원이랑 3자 간에 대질신문도 곧 할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3자 간의 진술을 맞춰보면 이미 거의 다 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사실 특검을 법안을 통과시켜서 구성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럴 시간에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경찰 수사로 대부분의 사건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 특검법 논의 자체의 필요성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경시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방문했다가 CES 가서 엄지척 사진 찍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에 김경시 의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서초구 자택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김병기 의원 차남 집에 있다는 금고 지금 찾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저는 결국에는 이 내용은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간단한 조사만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의 과정, 배후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김병기 의원이 왜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줬느냐, 그 외압의 힘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만으로 그것까지 규명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수 공천을 준 그런 배경이나 그런 진위를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네, 할 수도 있고요. 경찰이 실제로 지금 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련자분들 전부 다 출국금지 됐습니다. 아까 출국금지 얘기하셔서. 그리고 차남 금고 안 찾아지니까 찾기 위해서 CCTV까지 확보했거든요. 이게 불과 지금 지난 11일부터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굉장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떤 윗선의 의혹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경찰이 남김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찰 수사가 두 분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속도감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의 쌍특검이 당장 필요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민주당 측에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계속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집권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죠. 김병기 의원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횡재 공천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경찰, 특히 경찰은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에 이러한 권력을 주는 것이 과연 바른 방향인가라고 국민의힘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데 과연 경찰이 이것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그 윗선까지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정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그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특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해왔던 논리 그대로 본인에게 지금 적용하면 저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이 계속해서 부르고 진술을 듣고 하는데 저희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바들은 이제 완전 진실공방으로까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원금 제한을 누가 했는가 이런 것들 3자 대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셋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정리가 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예. 경찰이 수사하는 기법이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압수수색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네. 이제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진술, 참고인들이나 피의자들 불러서 진술 듣고 이제 물증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3자 대질 신문을 통해서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 각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 것 같고 디지털 자료를 통한 물증만 확보되면 대질신문 한두 번 하고 나면 거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아마 이 질문 좀 계속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어쨌든 제명 결정 처분을 참 얘기 나오고 뭐 보류하고 등등 당내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고위원 전원 참여하는 공개 검증 이거는 뭐 어떤 배경인 거겠습니까? 뭐 신동욱 예. 최고위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이런 아이디어, 의견 개진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회의 그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그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이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주 뭐 원색적인 표현들 포함된 거 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에게 개목줄을 채워 넣어야 한다라든가 뭐 단두대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 가족이 썼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원 게시판을 쓰기 위한 그 회원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이인 한동훈의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정치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뭐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보고 정면으로 달리고 있어서 정치력이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자, 한 전 대표 재심 신청도 하지 않고 지금으로선 공개 검증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신동욱 최고의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대당이긴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곧바로 징계가 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열흘 정도 말미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을 들었어요. 이제 뭐 정가에서 떠도는 후문인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곧바로 징계가 돼서 부당하고 과도하게 탄압받고 핍박받는 이미지로 딱 떠야 본인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자산이 쌓이는 건데 자꾸 이렇게 뭔가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늘어지면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무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고 몇백 회 올라왔고 어떤 아이디로 여러 번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드러나서 좋을 건 없거든요. 어쨌든 가족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관해서 저열한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 자체는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관계가 자세히 드러날수록 본인한테는 불리하고 빨리 그냥 본인이 탄압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키워줄 수는 없다. 그렇게 살려 보낼 수는 없다. 네. 그러면 당신이 소명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니 소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지도부에서 윤리심사위원회 지금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언론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제 굉장히 축약된 것일 것이고 장동혁 지도부는 그 윤리심사 결과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다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제 보도가 됐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큰 좋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될 만큼 문제 있는 사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추측인 거죠, 예, 추측. 그런 것들을 예.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마치 한동훈 전 대표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모양새로 가버리고 당내 반발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명분을 쌓는 거죠. 난 이렇게 소명을 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소명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공개 검증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한 전 대표 좀 어떤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뭐 실제 성사될 거라고 생각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올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 구성이 지금 지난 8월에 있었던 전당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예.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마치 정말 제명을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여러 논리를 꿰맞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는데 최고위원회 구성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게 구성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그건 역시
한 전 대표나 또는 뭐 실효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더군다나 익명의 게시판에 대해서 자꾸만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헌법에서는 정당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표현의 자유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치적인 잣대로 이걸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과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저희가 계속 어쨌든 지방선거의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결국 누가 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와대의 참모들이 뭐 출마를 위해서 사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이니까 한 3월 5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인원들 이름 좀 많이 거론이 되던데요. 예. 사실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과 가치를 지방 정부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 경험을 이렇게 국정 운영 전반을 보좌하면서 쌓은 경험을 지방 정부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사실 뭐 권장할 만한 일이고요. 또 지방 정부에서도 능력을 검증받아서 또 중앙에서 역량을 펼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력 쌓기다 뭐 이렇게 폄훼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이재명 정부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워낙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많은 곳에서 승리를 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갔을 때 풀뿌리 단위에서 이렇게 관철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많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회복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정전 대변인 의견 들어보죠. 3월 5일이면요.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을지 사실 그 기간을 거쳐서 조금 더 근무를 한다면 국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표심으로 판단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